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주 의원과 함께하는 주크박스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송영주 의원과 더불어서 이제 살펴볼 주제는 송영주 의원의 역시 아주 메인 전공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라리가입니다. 네. 라리가를 이제 뭘 가지고 할 거냐면은 그 8월 9일에 저와 이명철 의원이 4대 리그 순위 예측에 관한 컨텐츠를 원투펀치에서 낸 적이 있는데, 그 컨텐츠가 장지현 의원, 송영주 의원, 또 박찬하 의원 이런 다른 해설위원님들에게 그 리그별로 예측 순위를 물어봤어요. 그 당시 방송에서 송영주 의원님께서 라리가의 이제 시즌 예상 순위를 내셨는데, 네. 자, 그것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예측하셨던 것과 지금의 순위가 그렇게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네. 이것을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당시 송영주 의원의 이제 순위는 1위가 바르셀로나였고요. 물론 이제 시즌이 아직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네. 일단 지금 초반부까지만 보는 거죠. 1위가 바르셀로나, 2위가 레알, 3위가 아틀레티코. 요 1위, 2위, 3위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책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들어보세요. 4위 비아레알, 5위 베티스, 6위 세비야, 7위가 빌바오였거든요. 네. 7위가 아틀레틱 빌바오였는데, 뭐 강력한 강등 후보 뭐 이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비아레알, 세비야 요 두 팀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8월 초에 이 순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비아레알 쪽에서 한 달 만에 감독을 바꿨어요. 아, 그 당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 시즌 감독 교체에도 5위를 기록했던 비아레알. 네. 여름 선수단의 변화가 크지만 세티엔 감독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세티엔 축구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측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세티엔 축구가 끝났어요. 네, 구단과 세티안 감독의 불화설이 있었죠. 선수 네. 영입과 관련해서. 네. 그러면서 세티안 감독이 결국은 경질이 되면서 비아레알이 방향타를 잃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진이 이어지면서 1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미 세티엔 감독 때부터 출발이 안 좋지 않았나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즌 초반은 선수단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세티안 감독이 미드필더를 중시하는 이 축구가 힘을 발휘하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체타 감독 밑에서 어떤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파체타 감독 밑에서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서라면 내보냈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게 낫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여름에 떠난 선수들 보면은 굉장히 발빠른 공격수들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니콜라 잭슨, 네. 추크에제 선수, 그리고 이제 파우토레스 선수가 또 대표적으로 수비 나갔죠. 쪽에서는. 네. 그리고 영입한 선수 보면은 데니스 수아레스를 비롯해서 미드필더 라인을 좀 보강하고자 노력했고, 최전방에 결국 세르로트를 영입하면서 최전방도 신경 쓰는 모습인데, 차라리 파체타 감독의 축구를 하려면 발빠른 공격수들을 배치해서 빠르게 전환하는 축구를 하는 게 낫을 텐데, 오히려 지금은 선수 영입과 감독 스타일이 약간 맞지 않으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든다는 거죠. 근데 그 내보냈던 선수들의 경우는 세티엔 감독 축구를 할 때도 유용한 선수들 아닌가요? 어차피? 근데 유용한 네. 선수들인데 세티안 감독이 생각할 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점유율을 좀 더 높이고 그 가운데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려면 스피드가 있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전방에서 몸싸움 해주고 높이에서 힘을 발휘하는 스트라이커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 그래서 벤 브레레턴 선수도 네. 추가를 한 건가요? 네, 브레네턴 같은 경우는 왼쪽 최전방 다 뛰니까 브레네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왼쪽에서 쓰고는 있는데 세르로트를 영입한 게 그것이고, 어차피 오른쪽에는 제라르 모레노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말 그대로 파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판 자체가 조금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 송 의원님의 지금 비아레알의 어려움에 대한 가장 큰 진단은 세티엔과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티안 감독이 그래도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떠난 다음에 팀을 이끌고 5위까지 끌어올렸다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여기서
혼란이 오다 보니까 순위가 자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혹시 없어요? 파레오 선수, 카푸에 선수가 사실 비아레알 미드필드 축구 내지는 모든 축구의 거의 중심 아닙니까? 근데 그 선수들이 사실은 연령이, 특히 카푸에 선수는 출전 시간도 이제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선수의 연령과 더불어서 제라르 모레노 선수는 너무 인저리 프로운 아닌가요? 네, 부상을 좀 많이 당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공격수는 제라르 모레노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공격수는 부상으로 쉬는 날이 많고, 네. 그 미드필드의 핵심 두 명은 연령이 더 올라갔고. 저는 세티안 감독이 미드필더 영입하는 모습 봤을 때에는 파레오를 좀 보좌해 줄 수 있는 미드필더를 좌우에 붙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동력하고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면서 파레오는 대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붙여주고 세티에는 그 미드필더 라인에서 힘을 발휘하게끔 만들고, 그런 다음에 모라노가 부상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거기서 이제 않았을까. 쇠를로트 선수가 좀 위력을 네. 발휘해주고. 예, 예.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판이. 그런데 이 문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라리가 여러 가지 그 규정들 때문에 돈 쓰기도 쉽지 않고 또 선수를 좀 쉽게 이제 뺏기는 구조가 돼 있기는 한데, 그 어쨌든 파우토레스, 축구해체, 잭슨을 내보내면서 사실 손에 쥔 돈은 비아레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영입이 좀 너무 시원찮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올 시즌 뭐 라리가 대다수의 팀이 그러지 않나요? 레알 마드리드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많이 벌어 들어도 결국 많이 쓰진 못한다. 네, 그렇죠. 대다수의 팀들이 라리가 셀러리 캡을 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벌어지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 돈을 다 투자로 이루지는 못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전력이 기본적으로 좀 약해진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파레오 카푸에 선수 나이 많아지는 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라르 모레노 선수 부상 뭐 이제 이런 거를 주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송영주 의원은 조금 특이했어요, 사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감독의 어떤 취향과 계획을 오히려 이제 감독을 자르면서 이게 틀어졌다. 네. 그걸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비아레알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최근 4경기에서도 승리가 없던데 그런 모습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유로파 리그에서도 제가 경기 봤는데 간신히 이겼어요. 네. 예, 그것까지 못 이겼으면 거기서도 또 문제가 커질 뻔했는데. 저 지금 이 분위기라면 파체타 감독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오래 못 간다. 네. 예. 그리고 세비야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요. 세비야도 사실은 이적 시장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비야도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몬치 단장이 나가면서 이적 시장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보내고 주먹구구식으로 영입한 면이 있어요. 물론 세비야의 영입을 봤을 때 세리오 라모스라든가 몇몇 선수들은 영입을 잘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맨들리바르 감독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초반에 확실하게 개막전부터 계획을 짜서 어떻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적 시장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이었으니까. 시즌 초반에 그래서 3연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들어가면서 최근 공식 7경기에서는 패배가 1패밖에 없는데 그 1패는 바르셀로나전 라모스 자책골에 의한 패배이기 때문에 그 경기는 좀 아깝긴 했어요. 그 경기는 그냥 사고로 본다면 네. 최근에는 패배가 거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인토벤하고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무승부가 되고, 그 경기는 또 판정운이 조금 안 따라준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지난 리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2골을 너무 쉽게 허용하면서 굉장히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렵게 경기를 치르면서 결국 후반전에 2대2 무승부를 만들고, 그래서 맨딜리바르 감독이 9일날 경질이 되고 10일날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왔어요. 근데 디에고 알론소 감독은 유럽 경험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또 안 된다 할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 빅리그 경험 없어 많이 얘기했지만 또 와서 또 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산파울리 감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남미에서 그냥 유럽으로 온 케이스 아닙니까? 뭐 과거에 세비야 감독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네. 어쨌든 뭐 그렇다고 뭐 무조건 안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네. 세비야가 디에고 알론소 감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기 계약이에요.
네, 원래는 마르셀리노 감독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 마르셀리노 감독이 2, 3년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고 세비야 쪽에서는 이번 시즌까지만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디에고 알론소 감독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디에고 알론소 감독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네. 성적을 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뭐 몬테레이라든가 파추카라든가 멕시코 리그라든가 인터 마이애미라든가 이런 미국에서라든가 이쪽에서 활약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유럽 리그에 대한 경험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선수 시절에는 발렌시아, 말라가 그렇죠. 이런 데서 스페인에서 뛰었습니다. 뛰던 사람이죠. 네. 그렇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바로 소방수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일정도 되게 안 좋아요. 다음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 경기, 그 다음 경기가 아스날 경기고요. 그리고 원정 3연전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연패 분위기로 간다? 이러면은 팀이 계속 안 좋은 분위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비야는 걱정스러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비아레알도 세비야도 걱정스러운 게 지금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면은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 시즌이 시작할 때 세비야 명단을 보세요. 나이를 더 먹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세비야가 챔피언스 리그 할 때 나온 멤버를 보면 35세 이상 선수가 무려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르히오 라모스, 헤수스 나바스, 이반 라키티치에다가 페르난도 선수까지. 그런데 맨딜리바르 감독이 일단 지난 시즌에 소방수로 와서 순간적으로 스타일을 좀 바꿔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는 했는데 이 바뀐 스타일이 세비야의 지금 노쇠화가 진행되는 멤버와 과연 이제 어울리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맨딜리바르 감독 스타일이 이게 지속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니 맨딜리바르 감독을 경질했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얘기는 네. 그거죠. 그러니까 맨딜리바르가 그 스타일의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이라면 나가는 게 차라리 지금 세비야 구성에서는 낫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했었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에 맞는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맨딜리바르 감독이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단조로운 공격이야. 측면에 주고 크로스 올리고 이게 반복되는 듯한. 원래 에이바르가 그랬잖아요. 네, 그런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세비야 팬들도 많이 답답했거든요. 네. 그래서 맨딜리바르 감독을 경질하겠다고 선택한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데려온 감독이 그렇죠. 디에고 알론소인 거는 너무 불안하다. 네, 차라리 2, 3년을 계약을 하든지 그래서 마르셀리노 감독을 데리고 와서 장기적으로 마르셀리노 감독의 축구를 입힌다는 계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만약의 경우 올 시즌 반짝한다 할지라도 다음 시즌에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단기 계약을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세비야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 선택도 그렇고 이적 시장 방향도 그렇고 구단 수뇌부도 그렇고 지금 생각 자체가 약간 좀 너무 지금 상황만 피하면 돼.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세비야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계속 나갔습니다. 라리가 4위를 차지하든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든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올 시즌 목표는 챔피언스리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세비야의 선택 자체가 감독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아쉽지 않나.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맨딜리바르 감독은 나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아레알과 세비야의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여기서 반대급부로 언급해야 될 설명을 들어봐야 될 팀이 있습니다. 지로나가 1, 2, 3등 안에서 경쟁하리라는 거는 물론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야 뭐 지로나가 몇 위로 마무리할지는 아직은 뭐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로나 현재 순위 2등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는 아예 예상은 못 하셨죠?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지로나가 지난 시즌 라리가 10위를 차지할 때도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맞아요. 승격하자마자 라리가 10위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로나가 올 시즌 더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중심 선수들이 나갔어요. 네, 로메오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나가면서 전력 누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로나가 지난 시즌만큼 성적을 내면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로나의 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한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영입 잘한 거 아니에요? 지로나?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뭐 미첼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도 있고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영입을 은근히 잘했어요. 뭐 사비뉴 선수, 도우비크 선수 네. 이런 선수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도우비크가 영입되면서 이제 최전방에 무게감이 좀 더 올라갔고 사실 스투아니만 믿고 시즌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없으니까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사비우 선수가 인대 영입되면서 왼쪽에 사비우, 오른쪽에 치간코프 네. 연결이 되는 거죠. 게다가 도우비크 선수는 저 우크라이나 선배님인 또 치안코프 선수가 먼저 와 있으니까 네. 적응하기도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뛰던 선수들도 나름대로 잘 잡았습니다. 임대로 뛰던 선수들, 뭐 양야 에레라든가, 네. 뭐 골키퍼라든가 굉장히 잘 잡은 것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수비 쪽에서 블린트라든가 에릭 가르시아 같은 경험 있는 선수들, 다비드 로페스 선수,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파블로 토레 같이 창의성이 좀 있는 미드필더, 알레이시 가르시아 네. 선수. 그러면서 영입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나간 선수만 봐서 그렇지 영입한 선수들이 은근히 좋기 때문에 스쿼드가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미첼 감독이 4-2-4-1 포메이션 바탕으로 해서 전술을 구사를 하는데 물론 지난 리그 경기는 치간코프의 부상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수비수들의 스피드 부족이 얼마나 뼈저린지를 느꼈기 때문에 포백에서 3백으로 바꿔서 나온 경기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린트 이용한 1차 빌드업, 알렉시 가르시아 이용한 또 1차 빌드업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좌우 측면에 확실한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자원들이 측면으로 빠져서 연동해서 들어갈 줄도 알고 그리고 중앙에서 양야 에레라가 지원 사격도 하고 있고 양엘 에레라 선수가 거의 미들라이커 역할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몇몇 선수들의 부상이 따른다면은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1차 빌드업 때문에 블린트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린트를 센터백으로 쓰든 레프트백으로 쓰든 아니면 이제 3백의 왼쪽에 배치를 시키든 계속 쓰고 있는데 수비 쪽의 스피드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블린트는. 그 다비드 로페스 선수도 아주 빠른 유형의 선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블린트 선수가 또 옆에 같이 있으면은 사실 이 빠른 조합은 절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뒷공간을 이제 허용하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로나는 지금까지 경기 일정 보면 강팀을 상대로 2경기 치렀습니다. 하나 소시에다드, 하나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근데 이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도 내용상 물론 이제 레알전은 이제 패배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잘 버틴다라는 인상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로나의 돌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부터 바르셀로나 경기 이런 게 따라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혹시 바르셀로나 쪽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지금도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 심각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로나가 경기 일정 자체가 1라운드 소시에다드잖아요. 소시에다드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붙은 거잖아요. 1라운드니까. 1라운드는 무조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소시에다드는 그 세르로트 내보낸 다음에 안드레 실바를 영입했는데 안드레 실바가 부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주전감은 아닐 수도 있죠. 그 오야르 사발도 컨디션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사디크 선수도 그때는 뭐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승부 이해는 된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전 패배하는 거 보면서 저는 지난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카디스전. 왜냐하면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레알,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에게 대패를 당한 다음에 그 후유증을 그 다음 경기에 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카디스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치스 선수가 10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너무나 수월하게 경기를 진행했거든요. 지로나가. 그래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패배 이후에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왔는데 강팀을 상대로 연달아 만났을 때 그때도 이게 가능한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의 지로나의 페이스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로나의 선수 구성이면 물론 뭐 두터운 선수층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몇 위 정도 이내에는 그래도 마감할 수 있다. 저는 유로파 리그는 간다고 봐요. 그러면은 6위권 정도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로나가 약팀 사냥을 바르셀로나보다 더 잘해. 바르셀로나는 왜 못하는 거예요? 원정 약팀에게 계속해서 지금 뭐 발목을 여기 잡히고 지금 있으니까. 그 송영주 의원이 그 8월 9일에 그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결사 레반도프스키의 존재감으로 레알보다 약팀 사냥을 더 잘한다.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1위다.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만 없으면은 이 얘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는
레반도프스키의 존재감으로 바르셀로나가 레알보다 약팀 사냥을 더 잘할 듯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주드 벨링엄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을 앞세운 레알은 약팀 사냥을 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 요소는 또 고려가 안 돼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당시 보고서에는. 그러니까 저는 주드 벨링엄이 이 정도로 골을 많이 넣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걸 보니까 벨링엄 영입으로 강팀 상대로는 힘을 발휘하겠지만 벤제마의 빈자리가 느껴진다. 레알은 1위를 하려면 음바페까지 있어야 되고 음바페를 데려오면 레알이 1등 바르셀로나가 2등인데 벨링엄만으로는 레알이 2등이다라고 당시에 예측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말을 뒤집어서 벨링엄이 더 위력적이어서 지금 레알이 1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 정도로 상대를 제압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4-3-3에서 4-3-1-2로 바꾼 건 이해가 돼요. 주드 벨링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건 이해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비니시우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비니시우스가 약 한 달 정도 부상으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는 1패밖에 없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다 승리 거두고 마드리드 더비에서만 패배를 당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배를 당하면 그 다음에 또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그 다음부터 연승이에요. 주드 벨링엄이 중요한 경기마다 골을 굉장히 잘 넣어주고 있고 주드 벨링엄이 이 정도 활약을 해주면 라리가에서 8골로 득점 1위인데 이 정도 활약을 해준다면 벤제마 빈자리가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시작하기 전에 벤제마의 빈자리와 함께 측면 수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란 가르시아를 영입하긴 했는데 프란 가르시아는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좀 아쉽고 네. 기존에 있었던 페를랑 맨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카르바알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좋으면 여전히 월드 클래스인데 클래스가 높지만 역시 빠지는 경기가 꽤 많죠. 네. 그래서 루카스 바스케스가 나오면 또 수비력에 문제가 또 생기고 네. 그래서 측면 수비에 대한 고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카르바알이 계속해서 좀 띄워주면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카마빈가를 그 자리에 내리더라고요. 중요 경기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프란 가르시아 못 믿어, 맨디 못 믿어, 결국은 네. 다시 돌고 돌아서 지난 시즌에 썼던 카마빈가 레프트백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카마빈가가 그 자리에서 잘해요. 그 지난 리그 경기 보면은 중앙 수비수들의 부상과 나초의 징계 때문에 추아메니가 센터백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물론 상대가 공격하는 횟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추아메니 선수가 잘했죠. 잘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드피더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벨링엄을 주득점원으로 쓰고 네. 카마빈가를 레프트백으로 쓰고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쓰고 뭐 예전 기준으로 하면 발베르데 선수를 라이트 윙으로 쓰고 그래도 다들 또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첼로티에 대해서 다시 봤어요. 이 감독이 위대한 감독이긴 한데 뭘 다시 봤어? 아니 이 감독이 위대한 감독이긴 한데 지난 시즌 4-3-3 아니 그 전에도 4-3-3 4-3-3을 계속했었는데 이 시즌에 4-3-1-2를 과감하게 바꿔 그리고 나서 마드리드 더비 끝나고 나서 4-3-3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4-3-1-2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벨링엄이 이에 호응하듯이 골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야 이건 감독이 대단한 거구나.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안첼로티 감독은 대단한 감독이 맞죠. 정말 대단한 감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1위를 지금 이 순간 달리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들이 은근히 미드필더들이 다 해결해 줬어요. 그 문제들을. 그래서 좀 그게 앞으로도 근데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미드필드 층은 그만큼 얇아질 거 아니에요. 네. 이 선수를 절로 보내고 이 선수를 절로 보내고 이러면. 근데 저는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가 갖고 있는 미드필더들의 퀄리티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역시 또 아무리 벤치에 있더라도 모드리치와 크로스의 존재는 무시할 수 상대팀 없죠.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시할 수 없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주드 벨링엄이에요.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 와서 10경기 출전해서 10골 넣었거든요. 호날두가 2009년도에 레알에 와서 시즌 초반에 보여준 그 득점 페이스랑 똑같아요. 네. 오히려 도움은 2개 더 했습니다. 호날두보다. 그거 봤을 때는 주드 벨링엄이 지금 굉장히 골을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시즌 내내 이렇게 터질 것이냐. 그러면 35골 이상 넣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드 벨링엄 선수를 아직까지 그 누구도 주득점원으로까지 활용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막상 이걸 하면은 이 선수가 원래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수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네. 않아요? 저는 뭐
개막하고 4경기 연속골 넣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곧 이제 상으로 들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야 이거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그런 느낌? 왜냐면 오프더볼 상에서의 움직임 매우 좋죠. 위치 선정 굉장히 기본기도 좋죠. 좋죠. 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골 넣는 장면 보면은 온더볼 상황에서도 매우 강하다는 네, 사실을 네, 계속 네.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동료와의 뭐 특별히 이기적이거나 한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네. 동료와의 주고받는 플레이도 굉장히 능하죠. 그리고 저는 비니시우스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지난 경기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넣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정상 컨디션이면 주드 벨링엄은 더 강해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 히트맵을 보면은 왼쪽으로 빠져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비니시우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주드 벨링엄이 득점포를 가져가는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비벤 조합이 비벨 조합이 되는 거죠. 네네. 네, 상대로서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네. 바르셀로나 얘기도 좀 해보세요. 바르셀로나 그래도 알토란 영입을 잘하고 네. 또 라민 야말 같은 선수가 또 등장을 하고 대단한 선수죠. 네. 그런데 뭐 레반도프스키 한 명 없다고 1위 하기가 어렵고 너무 약한 모습 아니에요?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시작하기 전에 문제로 지적된 거는 부스케츠의 빈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냐. 네. 1차 빌드업. 그리고 측면 수비를 보강해야 된다. 오른쪽에 전문 라이트백이 없다. 네.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앙 칸셀로 임대 영입하면서 측면 수비는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프랭키 드용이 올 시즌 초반에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부스케츠의 빈자리를 메워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가 조앙 펠리스가 나름대로 공격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특히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되는 걸 막아주고자 중앙 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면서 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돌아가는구나. 조앙 칸셀로 영입되고 나서 이제 팀이 돌아가는구나. 왜냐면 조앙 칸셀로가 영입되기 전까지는 팀이 약간 어수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도 4백에서 3백 가동한 적도 있고 4-2-3을 쓴 적도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조앙 칸셀로가 영입되고 나서 팀이 돌아가겠구나 이 생각 들 때 아시겠지만 페드리 도용이 연달아 부상을 당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피냐 이 자식은 시즌 초반에 징계로 빠지더니 또 부상을 당했고요. 네, 네. 그 레반도프스키가 또 부상을 당하더니만 이제 쿤데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얘기하는 이 부상 선수들 레알 마드리드도 부상이 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부상이 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마 부상자 리스트는 원래 더 길었을걸요? 네, 지로나도 많습니다. 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상 갖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만 더용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면서 1차 빌드업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메오에게 그 역할을 맡겼을 때 빌드업하다가 볼을 빼앗겨서 실점하는 장면 나오고 긴도안에게 그 역할을 맡겼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1차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제1의 득점원이라면 올 시즌 2의 득점원은 페란 토레스인데 네. 페란 토레스가 지난 경기 선발 출전했거든요. 와... 얘는 교체로 출전해야 된다. 교체로 출전하나 선발로 출전하나 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페란 선수 좀 잘 넣는 경기들도 있긴 있었잖아요. 올 시즌 4골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포르투전 골은 매우 중요한 골이죠. 근데 교체 출전했을 때 골을 넣었죠. 주로. 그러니까 선발로 기용할 선수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는. 부상에 의한 직격탄을 받은 거죠. 1차 빌드업의 문제 있죠. 해결의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 강팀을 상대로는 나름대로 또 힘을 발휘하지만 약팀 상대로 원정에서 헤타페전, 마요르카전, 그라나다전 이런 경기들에서 이제 무승부가 나오면서 지금 이 순간 라리가에서 유일한 무패긴 하지만 순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없는 바르셀로나는 그게 잘 안 되고 반면에 벨링엄 선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너무도 무시무시한 그 골 사냥 솜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송영주 위원이 애초에 말씀하셨던 거와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의 이 경기 결과나 올 시즌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경기 결과를 살짝 비교해 보면 약간 바뀐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징계로 못 나오고 부상으로 못 나온 7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하피냐가 골을 넣든 누가 골을 넣든 1대0 승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은 수비가 단단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약팀 사냥을 굉장히 잘했어요. 오히려 지난 시즌은 레알 마드리드가 약팀 상대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경기력은 위에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벤제마가 부상을 당하면서 네. 약간씩 이제 경기 수가 좀 부족한 면이 나오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약팀 상대로 좀 고전하더라도 주드 벨링엄이 결국은 결과를 얻어온다. 예. 주드 벨링엄 8골 득점 1위, 호셀로 5골 득점 2위,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득점 1위니까. 호셀로 선수도 순위가 많이 뛰었네요. 네. 그거 봤을 때는 약간 바뀐 면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바르셀로나 정신 차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경기 수가 하나 적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사실 좋아요. 경기 수 적은 거 고려하면은 그렇게 승점이 떨어지는 상황이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라운드 세비야전이 폭우로 연기가 됐는데 만약의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비야전 그 경기를 승리를 거둔다면 지로나하고 승점이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2위 승점까지도 네. 올라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마드리드 더비에서 좋은 승리를 거뒀는 데다가 사실 부상으로 말하자면 아틀레티코가 계속 부상으로 신음해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데파이 선수 뭐 빠지는 경기 더 많죠. 또 소윤주 선수 뭐 데려왔는데 기껏 또 실제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에 토마르마. 르마 선수는 장기 부상으로 또 이제 아웃됐고 헤이닐드 선수 아직까지 활용 못하고 네. 있고 전체적으로 뭐 아틀레티코 부상자는 뭐 코케 선수 한동안 또 못 나왔고 네. 더 부상자 리스트를 더 언급을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아틀레티코도 부상자가 많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 잘하고 있죠. 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우승 후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아니 근데 마드리드 3강은 원래 우승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조금 등급이 네. 다릅니까? 아니 그 등급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돼지고기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 후보인데 사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장기 레이스를 봤을 때는 약팀을 사냥하는 데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보다는 약한 팀이에요. 그게 고질적 약점이라고 네. 봐야죠.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휘봉 잡고 나서 두 차례 레알가 우승했을 때 두 차례 모두 엄청난 해결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해결사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승점을 획득하는 모습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올 시즌에 고민된 건 뭐냐면 모라타를 계속 믿을 수 있느냐, 데파이를 믿어야 되느냐. 요 부분이 하나의 고민거리고 또 하나는 코케. 코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코케 백업 자원을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바리오스 선수를 뭐 쓰고는 있죠.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어요. 그런데 모라타가 은근히 골을 많이 넣어주면서 5골을 넣었으니까. 왠지 그 골 문제가 해결이 되는 듯한 지금 조짐이 있죠. 네. 여기다가 또 한 가지는 모라타가 꾸준히 골을 넣는 유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모라타가 침묵할 때 데파이가 골을 넣어주거나 데파이가 부상이고 모라타가 침묵하니까 앙헬 코레아가 넣어주거나 그리고 그리즈만의 에이스로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하나는 코케가 부상일 때 바리오스가 해주고 바리오스가 부상일 때 이제 코케가 부상해서 돌아오고 여기다가 사울리게스가 부활했고 사울 선수 이 정도면 부활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가 있고 그리고 로드리고 데폴이 있고 그럼 미드필더 라인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수비는 많이 영입하면서 어차피 수비 쪽에 부상이 많은 거는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됐고 근데 요즘 아틀레티코 팬들은 불만 많을걸요. 그 비첼 선수랑 아스필리쿠에타 선수가 같이 나와서 이게 굉장히 느린 맞아요. 듀오잖아요. 네. 아까 뭐 지로나 수비 좀 느리다 그랬지만 만만치 않죠 여기가 사실. 그래서 에르모소가 있잖아요. 한쪽은. 뭐 하여튼 근데 에르모소 선수도 아주 빠르다고 또 하기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두 선수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좌우 측면은 이제 임대 갔다 돌아온 사무엘 리노라든가 리켈메가 있고 몰리나는 워낙에 잘해주고 있고. 그렇죠. 양 사이드는 좋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봤을 때 굉장히 능동적인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좌우 측면의 스피드를 최대한 살리면서 측면 공격하고 그럴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뭐 사울리게스 같은 경우에도 왼쪽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면서 컷백이라든가 크로스하면서 도움을 많이 기록하고 마르코스 요렌테도 직접적으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타격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리즈만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연결해주고 그러다 보니 발렌시아전 패배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전체적으로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날은 그냥 좀 희마리가 없었어요. 그날은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한 다음에 라치오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대 골키퍼에게 한 대 맞고 나서 마드리드 더비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이거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뚝배기 3방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저는 올 시즌 좀 기대돼요.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 레알과 비교해서 약간이라도 점수가 떨어지는 우승 후보입니까? 완전히 같은 레벨로 점수, 봐요, 저는. 완전히 같은 세 레벨로 팀이 보는 다 거죠. 같다고 봐요. 네. 오히려 이 세 팀 중에서 좀 떨어지는 팀은 바르셀로나라고 봐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8월 9일에는 바르셀로나가 1등이었는데 아 자꾸 그러네. 네, 다 바뀌는 지금 겁니다. 와서는 바르셀로나가 제일 좀 불안해 보인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라리가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우승 후보들의 경기를 임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4-3-1-2,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5-3-2, 그 바르셀로나는 4-3-3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플랜 A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는 플랜 A가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모라타 선수가 그 정도 하는 이상은 네. 잘 돌아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앙 펠레스나 라민 야말이나 굉장히 좀 경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답답한 경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축 선수 한두 명으로 이 플랜이 다 어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더용하고 레반도프스키 부상이니까 이게 약간 좀 엇박자가 나잖아요. 차비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차비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차비 감독이 이럴 때 시스템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대안을 갖고 나와야죠. 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플랜 A 면에서 지금 바르셀로나가 가장 뭔가 좀 연약해 보인다. 네. 그리고 대안도 좀 부족해 보인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네. 송영주 해설위원의 어쨌든 결론은 바르셀로나가 3강 중에서 지금 가장 불안해 보인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1위부터 7위까지 예상했잖아요. 네. 하나도 순위가 맞은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1위 1위 되고 뭐 2가 2가 되고 7위 7위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빌바오 정도 7위 요거 정도면 대충 비슷한 거 아니에요? 베티스는 사실은 그 페키르 선수 부상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저 큰맘 먹고 영입했던 그 에니키 선수 네. 그 선수 지금 좀 문제가 있죠. 부상과 겹친 또 그 배팅 관련 문제가 또 있어요. 거기 그런 데부터 베티스는 좀 많이 고장이 났고, 그리고 시즌 시작하고 나서 9월 넘어서 이적 기간도 끝났는데 루이스 펠리피 선수가 아리티아드로 또 떠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중동과 지금 유럽이 이적 기간이 다른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또 이제 베티스 쪽에서는 그 볼멘 소리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이적 기간 끝난 다음에 또 주력 수비수 중에 한 명을 또 데려가 버렸죠. 전체적으로 이제 베티스는 제가 봤을 때 윌리엄 카르발료 선수 부상도 최근에는 나왔지만 좀 길었고, 전반적인 그 팀의 어떤 부상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지금 베티스 7등은 저는 나쁘지 않다. 선방하고 있는 거고, 송영주 위원의 예상하고 그렇게 다른 결과는 아니다. 최근에는 또 그 초반에 잘해주던 윌리안 조세 선수도 또 부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베티스는 어쨌든 그 부상 관련 이슈를 고려하면 저는 대충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빌바오도 마찬가지죠. 뭐 빌바오도 뭐 5등, 6등, 7등 안에 있으면 저는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문제는 역시 비아레알, 세비야와 지로나. 여기서의 문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내가 거만한 게 아니라 감독이 이렇게 못하는 걸 감독 교체한 팀을 내가 어떻게 맞추니? 지로나를 내가 어떻게 맞추니?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무릎팍도사가 와도 못 맞춰.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로나 지금 정도 순위는 맞추기 어렵죠, 그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